지난 시간 기후변화와 통상에 대해 이야기한 통상이머니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를 본 시청자와 관계자분들이 여러 질문을 주셔서 이 중 몇 가지 질문에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럽연합의 10M 제도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유럽연합의 10M은 ETS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탄소 국경 조정 관세를 산정해서 그 가격에 따라 유럽에 수출하려는 기업들은 10M 인증서를 구입해야 합니다. 인증서 구입비가 바로 탄소 관세인 거죠. 예를 들어 2021년 기준으로 EU의 ETS 가격은 6만 5천 원 정도였는데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은 2만 원 정도였으니까 4만 5천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이 금액을 반영해서 탄소 국경 조정 관세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환경 문제로 발생한 통상 분쟁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환경보호와 개발 문제로 발생한 글로벌 통상 분쟁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유럽연합과 인도네시아 바이오 연료 통상 분쟁 사례가 주목할 만합니다. 2019년 유럽연합이 산림을 벌채해 환경을 훼손한다면서 야자유 연료인 바이오 연료 사용 중단을 결정하자 야자유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수백 년 전 우리 산림을 대거 없앤 유럽의 이 같은 조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면서 세계무역기구에 유럽연합을 제소한 사례죠. 이처럼 환경 때문에 국가와 지역 간 마찰이 생기면서 세계 산업 구조의 녹색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졌는데요. 이와 동시에 4차 산업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신기술 제도와 표준 정립도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로봇 등의 신기술 분야는 아직 국제 표준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려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을 차지하려는 표준 전쟁의 시대.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길 방법을 찾아보는 고품격 토크쇼. 통상이머니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상이머니 여도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국제 표준과 4차 산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를 위해서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한재권 교수님은 세계 로봇 축구 대회인 로보컵 우승,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어요. 지난번에 기후변화와 통상편에 이어서 이렇게 두 번째로 과학자를 모시게 됐습니다. 그것도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님과 함께해서 매우 기대가 큽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해주실 예정이실까요? 아무래도 오늘 표준 관련돼서 얘기를 할 건데 그래도 로봇 분야는 신기술이잖아요. 네. 신기술에 어떻게 표준이 적용되는지 그런 얘기도 좀 나눠보고 싶네요. 오늘은요. 로봇 산업 그리고 로봇 4차 산업과 통상을 결합해서 콜라보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보 방송에서 또 우리 통상 파트를 맡으신 강 교수님은요. 산업통상자원부의 민간 스카웃 1호 공무원인 표준정책국장을 지내셨고요. 또 20년 넘게 산업부에서 기술표준 쪽에서 정책 자문을 해오시고 계십니다. 사실 표준이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표준이 뭐지? 무엇을 표준을 하고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강 교수님이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 표준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 생활에 그냥 녹아있다라고 먼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계를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시간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간하고 같아야 됩니다. 또 다른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자동차 우리 우측 통행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표준이 없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맘대로 다니죠. 그죠? 이것이 이제 일단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표준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산업 쪽에 가게 되면은 이제 통일 단순화를 통해 가지고 재고를 줄인다든지 4차 산업혁명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한 기기의 융합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종 기술들이 같이 엮여져야 되는데 이때 그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표준이 필요합니다.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준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의 영역들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것들이고요. 이런 표준이 다름으로써 이제 국가 간의 차이가 굉장히 불편함을 이제 불러오기도 하는데 외국에 나가실 때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콘센트 사이즈 같은 거 보시죠. 이런 것들이 표준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것이 기업들에게 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야 될 때에 사용되는 표준하고 우리가 수출해야 하는 나라의 표준이 다르다고 하면은 두 개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그거는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소비자 인요도 또한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표준은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무역 통상 쪽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와 또 외국 국가, 그러니까 해외 간에 이 제품을 인증하는 표준 혹은 이제 기술 규정이 달라서 수출입이 좀 어렵거나 좀 지연이 되는 이런 문제도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하나요? 당연히 발생합니다. 특히 이 무역 장벽이라고 하면은 크게 나눠서 관세 장벽하고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이제 관세 장벽이라고 하면 아무 이유 없이 국경을 통과하는데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마치 산적들이 길 통과하는데 돈을 뺐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만적이기 때문에 없애자라고 해서 WTO가 와가지고 없애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든 다른 정책적 목적으로 관세가 아니고 또 다른 비관세 장벽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역 장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이 달라서 생긴 애로사항도 있고 또 비슷한 게 표준이 있으면 항상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 표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표준 충족합니다라고 떠든다고 될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했는지 누군가 인증을 해줘야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적합성 평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시험 검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시험 검사가 수입품에 대해서 과도하게 요구한다든지 국제 표준과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되면은 굉장히 무역을 어렵게 만들고 이제 이런 것을 하지 말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WTO의 무역기술장벽위원회가 있습니다. WTO에서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요. 요즘 들어서 부쩍 TBT 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달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전통적으로 선진국들은 자기네들이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서 기준들을 변경하면서 WTO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개도국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든지 자국민의 안전, 건강, 환경 보호를 위해 가지고 새로이 기술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늘어나는데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제품에 대한 기준만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제품에 충족시키는 시험 인증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TBT 통보문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수출을 주로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제품 기준만이 아니라 시험하는 절차까지도 이제 문제가 되게 되고 그리고 과거에는 개도국이면 좀 편하게 이렇게 갔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제 절차가 복잡해진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신기술이잖아요. 신기술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팬데믹 상황을 벗어나면서부터 비대면에 대한 요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정말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 장벽에 대한 그런 요구도 같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 표준이 만들어져 있으면은 그것을 인용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없게 되는데 신기술이니까 아직 국제 표준으로 없어요. 왜냐하면 국제 표준 만드는 기간이 5년 혹은 길면 7년까지 가는데 요즘은 지금 3년 정도에 하는데 그것도 길어요. 그것도 길어요. 그 과정에 각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계속 제품은 나오고 하니까 자기네들의 새로운 기준들이 어쨌든 자국 시장에 적용이 되니까 그거를 통보해야 되고 그럼 이제 TBT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 WTO 같은 국제 기구에서 TBT에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국제사회 속에서 무역상 과도한 기술 규제가 될 수 있는 이 TBT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 기존으로 놓고 보면은 WTO라고 하는 다자간입니다. 그러니까 164개국이 모여가지고서 뭘 합의를 보자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FTA와 같은 양자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고 거기에 이제 기술적으로 상호 인정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수출하는 나라에 요구되는 시험 인정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걸 해가지고 서로 이제 제품들을 주고받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 이런 식의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 무역 협상에서 국제 표준을 기준으로 무역 규범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지겠네요. 그래서 말씀드린 왜 표준이 이런 경우에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소부화를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은 왜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태양하고 바람이 시합을 합니다. 저 나그네 옷을 누가 벗깁니다. 아시다시피 태양이 이깁니다. 이기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룰 세팅이 그렇게 됐어요. 만약에 룰 세팅이 옷을 꽁꽁 껴입는 거면은 바람이 이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게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을 어느 나라에 유리하도록 가져가느냐가 결국 운동장을 어떻게 기울어지게 만드느냐. 한 교수님 지금 로봇 하고 계시는데 로봇과 관련된 기술이 한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에 우호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게임을 하시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요. 사실 로봇 분야에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이죠. 그래갖고 지능형 로봇 표준 포럼 KOROS라고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KS 표준을 서로 협의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 KS 표준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려고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OECD의 사례를 보면은 세계 무역의 한 80%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러한 표준의 영향력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국제 표준화 기구 ISO에서는요, 표준이 기업의 수출과 매출의 최대 33%까지 기여를 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국제 표준을 선정하는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로봇 산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술이 국제 표준이 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일단 대표적인 거 하나가 그 청소용 로봇이에요. 우리 많이 쓰잖아요. 예, 지금은 많이들 이제 가전제품처럼 쓰고 계시는데 우리나라가 청소용 로봇에 굉장히 앞서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표준을 만들었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로봇 성능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KS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국제사회에다가 제시를 했더니 이거 굉장히 좋은 시장 데이터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국제 표준으로 채택이 됐고요. 그 청소 로봇 만드는 업체들이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 로봇 성능 표준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 흡입력이나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빨리빨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능을 체크할 때에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하는지, 즉 시간 단위로 끊어서 기준에 넣자라고 주장을 했고 결국은 성능 표준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그 로봇이 굉장히 빠르게 청소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국제 표준이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역시 빨리빨리 민족의 특징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엔지니어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국제 표준을 함으로써 이렇게 산업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사례로. 청소 요기하는데 24시간 걸리면은 그거는 그렇죠. 저희들 주장이 거의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요즘에도 보면은 국내 로봇 산업에서 국제 표준 활동을 또 새롭게 하고 있는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지금 그 소프트웨어 분야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로봇의 소프트웨어 모듈, 그 모듈형 정보 모델, 좀 복잡한 말이긴 하죠. 하지만 이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소프트웨어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신규 작업 표준안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논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 표준이 우리가 또 이렇게 앞서 나가게 된다면 이것 또한 우리 산업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군요. 어떻게 가능성이 높나요, 교수님? 일단 NP가 되기까지가 좀 어려운데 NP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끌고 나간다고 하면 어쨌든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 교수님이 근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중요하다라는 그 서비스 로봇의 소프트웨어 모듈용 정보 모델. 한국어, 영어 이렇게 섞여 있긴 한데 이거 무슨 의미인 거죠? 일단 모듈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하나로 만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듈 단위로 무언가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편리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묶어서 하나로 패키지로 딱 만들어주는 것, 그런 이제 모듈인데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이 모듈, 저 모듈 이렇게 같이 코드상에서 묶여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로봇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품들을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 소프트웨어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은 완전 재난 사항이에요. 그러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고 뭔가 다른 제품을 쓰고 싶은데 쓰기도 어렵고 아무튼 악순환이 벌어져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모듈형으로 표준화시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쭉 해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뭐 다양한 분야에서 물론 국제 표준, 표준이 중요하겠지만 로봇 산업 내에서 국제 표준화 활동을 열심히 좀 하는 게 뭔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좀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근데 한 교수님이 만드신 축구하고 스키 타고 하는 이런 스포츠 로봇도 보면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로봇이잖아요. 근데 현재 보면은 글로벌 로봇 시장이 과연 얼마만큼의 성숙되어 있고 얼마만큼 발전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궁금한데 이제 과학자분이시니까 뭔가 현실적으로 아실 것 같아요. 지금 2020년대 초반이 굉장히 특별한 시기라고 저는 느껴져요. 로봇 쪽에서?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로봇에 대한 수요가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 서비스는 누가 하지?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로봇들이 투입돼서 사용되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이런 게 경험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20년대에 로봇계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건을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로봇에서 벗어나서 서비스형 로봇,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로봇을 사용하는 시대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협동 로봇의 표준화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서비스를 어떻게 로봇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하는,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시험해보는 이런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교수님, 제가 살아생전에 택배 로봇이 제 택배를 배달해 줄 수 있는 날도 금방 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빠르게 세계 로봇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술과 우리나라의 산업이 이 글로벌 로봇 시장 속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요. 일단 좀 단점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로봇을 만들고 서비스하는 업체들 대부분이 좀 영세합니다. 작은 기업들이 많군요. 예,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자본이 있어야지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좀 궁합이 안 맞죠. 중소기업은 자본이 없는 곳인데. 기술은 있는데. 예, 그래서 202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들 로봇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로봇 기업도 인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구개발 팀을 꾸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각종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고, 이런 일들이 2021년, 2022년에 걸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굉장히 큰 자본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로봇을 리드해 나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중소기업과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좀 희망적인 전망도 이제 좀 해봅니다. 그런데 또 다시 또 국제적인 정세로 돌아오면은 좀 아쉬운 게 중국산 로봇, 러시아산 로봇들이 조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 만드나요? 가격이 싸요. 특히 중국은 그 값싼 그 원가를 무기 삼아서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로봇을 그냥 막 만들어내는군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컨텐츠를 바탕으로 지금 오늘 말하는 이 표준 이런 것을 빠르게 선점하면은 뭔가 시장을 뭔가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보면은 이제 강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이사 자격으로 미국에서 열린 총회에 방문하신 걸로 들었어요. 나노 기술 같은 4차 산업 관련한 국제 표준화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총회는 어떠셨습니까? 지금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약간 좀 피곤하시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애틀리라든지 기계연구원에서 참여를 해서 약 170여 명의 공학자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나노 기술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있어가지고 약 13종의 새로운 그 표준안을 제안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 강 교수님께서도 다녀오신 IEC 총회에서도 이렇게 국제 표준안을 13가지나 제안한 것을 보면은 뭔가 우리나라가 국제 표준을 좀 리드하는 국가로 보여서 살짝 뿌듯하기도 한데요. IEC 말고도 다른 국제 표준 관련 기구에서 대내적으로 뭔가 국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또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 가지고서 여러 표준화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ISO도 있을 것이고 ISO, IEC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JTC1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인트 테크닉 커미티라고 하는 그 JTC1도 있고 그런 곳에서 무슨 스마트 그리드 관련 국제 표준, 스마트 시티 관련 무슨 스마트 헬스 또 특히 우리나라가 제안을 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착용형 이 스마트 기기 이거는 우리나라가 2016년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가 제안을 해서 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기술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표준을 보시게 되면 앞으로 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대충 알게 됩니다. 그런 표준들이 생기면 그 방향들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기업으로서는 연구개발의 포인트들을 표준 동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선점해서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표준은 로봇에게 있어서 안전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표준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안전하다라는 것을 인증해주는 과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따르지 않았을 때 그런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나온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은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선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리드해 나가야 되는 이런 분야입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은 막 로봇 팔이 인간 막 공격하고 반대로 막 에러 나가지고 착한 로봇인데 갑자기 나쁜 로봇으로 변신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또 실수로 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로봇 기술의 표준을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흥미롭고도 꼭 알아둬야 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기술 장벽 TBT 실태와 또 대응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강 교수님, 요새 TBT로 이걸로 위장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 규제를 하는 것 때문에 또 반대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일들이 실제로 있었나요? 이제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나요? 특히 개도국 중심으로도 또 심지어 선진국에서도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 정보통신 제품의 배터리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 이제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안전에 대한 시험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까지는 좋겠는데 보통 국제적으로는 보통은 그렇게밖에는 요구하지 않는데 베트남 거기다가 덧붙여서 성능에 대한 시험도 따로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성능이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구입을 하면 될 때 사용하면 되는 기준이지 그거를 정부가 강제적으로 성능을 요구하지는 보통은 않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 그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수출할 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정부에서 베트남 정부하고 협의해가지고서 야 이건 너무 과도한 규제다라고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성능 부분은 제외시키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독성물질 관리법이라고 하는 그 데카 BD 물질 규제가 있는데 이것이 트럭이라든지 다른 자동차에도 적용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 도대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 규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생산되어서 미국에 이미 가 있는 자동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업으로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이죠. 만약 이것이 다시 다 리콜해라라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에 명확하게 어떤 자동차에 적용이 되는 거고 이런 경우 미리 그 규제 이전에 만들어져서 이미 미국 땅에 가 있는 것들은 no problem, 통과다.
라고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기도 하고요. 당연히 또 해결이 됐어요. 네네네. 이게 그렇다면 이제 기술 규제 관련된 내용이나 각국의 표준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둬야 되고 좀 확인해야 될 텐데, 자, 이런 고민을 위해서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TBT 종합정보 포털인 노후TBT에서 각 국가들의 기술 규제 내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기술 규제 설명회, 또 산업 품목별 협의회, 또 기업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우리 기업인분들이 TBT로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기업인분들 중에서 무역기술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없이 국가기술표준원과 TBT 종합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무역상 기술 규제를 뛰어넘는 뭔가 국제 표준화 작업과 또 말씀해 주신 로봇과 같은 4차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또 보시는 분들도 함께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표준 강국이자 또 4차 산업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 4차 산업 기술이라는 것들이 누군가가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막 개발되고 연구되고 시장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혼란스럽습니다. 완전히 춘추 전국시대 같은 느낌이에요.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누가 왕인지 모르는 각국의 제후들이 막 난립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사실은 우리 같은 자원 빈국 또는 그 노하우, 콘텐츠가 강한 나라에게는 좀 이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득권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선진국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어갖고 기술 다 차지하고 있어갖고 그거 쓰려 그러면은 뭐 비용 지불해야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만들면 내가 처음인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로 간에 좀 소탄대실하지 말고 서로 간의 컨센서스를 잘 이루고 그걸 바탕으로 세계에다가 제시를 하는 이런 뭔가 협업 체계와 리더십이 좀 갖춰지면 우리가 앞으로 2020년, 30년대 우리가 좀 많이 앞서가는 그런 산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표준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은 아시다시피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이라고 합니다. 그것의 총화가 뭐냐면 스마트 시티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 헬스,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스마트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런 연결의 핵이 뭐냐? 표준이라는 거죠. 그 표준이 잘 잡혀져 있어야지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표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표준 강국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사회 헤게모니를 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일단 국민적 관심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우리나라가 그 국가 주도의 성장을 해오다 보니까 정부 주도로 표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민간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민간이 그런 역량을 키우고 뭐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그에 필요한 이 전문 인력들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제는 국제적 표준 소사이티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국제적으로 많은 이 인지를 가지고 레코니션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관심도 당연히 필요하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류 기업은 제품을 만들고, 2류 기업은 기술을 개발하고, 1류 기업은 표준을 제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런 표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또한 민간 주도의 표준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인프라들을 좀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 하잖아요. 세상이 모든 게 다 내 기준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기적인 생각 가끔 하게 되는데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뭔가 개발한, 우리나라가 주창하는 게 국제적인 표준이 된다면 그건 우리나라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아쉽게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 통상이 뭐니 마지막으로 우리 통상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두 분께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먼저 강 교수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준은 공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평시에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식을 못한다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굉장히 잘해야 되고, 이는 산업의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올리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런 표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표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많은 표준 전문가들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로봇 축구 대회라든가 로봇 스키 대회 뭐 이런 대회를 많이 나가는데 여기서 매일 처음에 이슈가 되는 게 룰이에요. 어떤 대회를 하려고 하면은 룰이 어떻게 되는데 뭐 그부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룰을 잘 알고 그걸 잘 이용하는 팀이 우승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술도 이런 스포츠 경기와 같이 룰이 하나 정해지면 그 룰을 잘 만들었던 사람에게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조금 더 가지게 될 것 같고 저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표준에 대한 룰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통상과 공학의 크로스 토크 나눠봤습니다. 통상이 뭐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표준 그리고 4차 산업과 함께하는 국내외 통상무역의 흐름을 한눈에 쫙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